그러면 두 번째 분당 서울대 학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님께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현주 교수님은 이화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감염 분야를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이현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아니고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팬데믹 초기에 굉장히 커다란 유행을 경험하였었고 적극적인 방역 정책으로 유행이 잘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차, 3차 그리고 4차 유행을 경험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행 시마다 유행의 규모는 커지고 그리고 유행 이후에 베이스라인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 확진자 수도 꾸준히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연령을 인구 대비 봤을 때 0에서 9세는 약 7.8%, 10에서 19세는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유행 가운데 아이들은 유행 초기에 굉장히 강력한 여러 정책으로 등교도 하지 못하였었고 이런 이제 가운데 전체 확진자의 7.5% 정도를 차지하였었고 유행을 지나오면서 여러 방역 지침의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에서의 감염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전체 확진자 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인의 성공적인 예방접종률,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따른 상대적 비율의 증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래 곡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확진자 증가도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겠고 앞으로 여러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가 이런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소아청소년 감염 관련해서 저희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임상 양상을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전체 아이들 중 약 20%는 무증상 그리고 약 50%는 경증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중등증이나 중증을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유행 가운데 소아청소년 유행 곡선을 보시면 초기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위중증 사례는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사례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델타 유행 이후에 더욱더 이제 현저하게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중증도 증가라기보다는 확진자 수의 절대 증가에 따른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경향을 보인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물론 이제 이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비만이라든가 과체중이라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임상 양상을 정리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다. 경증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증이나 위중증 감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고위험 인자가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그 밖에도 비만도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도 20세 미만의 치명률을 보였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산한 결과로는 약 0.2%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지금껏 있지 않았던 질환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영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아이들 8명을 보고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은 4에서 14세 정도의 연령이었고 특징적으로 발열, 발진, 결막염, 손발 부종, 전신사지 통증, 위장관 증상, 여기에다가 추가로 쇼크라는 아주 중증 증상을 보이는 것을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혈액학적인 변화들을 보면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관상동맥 확장이라든가 관상동맥류라는 심장 관련 중요한 합병증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양성이거나 또는 의미는 노출력이 있었다는 점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영국, 미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진단 기준을 세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어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사례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38도 이상의 열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되고 아주 의미 있는 염증이 있으면서 2개 이상의 다기관을 침범하면서 입원을 필요로 하면 중증 상태이다. 그러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른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병력 내지는 의미 있는 노출력 있는 경우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제 신고 체계 그리고 감시 체계를 작동을 하였었고 우리나라의 신고 체계를 대외적으로도 발표해서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체계에 따르면 의심 사례는 26례 그리고 사례 판정을 받은 경우가 16례입니다. 이 염증성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코로나19의 역학과의 차이를 이제 보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날짜별에 따른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를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고 붉은색으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진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19의 증가보다는 조금 더 지연되게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들이 보고가 되면서 이 질환이라는 것은 코로나의 급성기가 아니라 감염 이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감시 체계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아이들이 약 5,500명 정도가 이제 사례 판정을 받았고 48명이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사르스코비2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감염력이 있던 환자가 의미 있는 시기, 즉 감염되고 2에서 6주 후에 열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아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열이 있는지 여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가 더욱이 여기에 위장 증상, 복통이나 구토, 설사를 보인다라고 하면 잘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심혈관계 관련 증상, 빈맥이라든가 샥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앞서 이제 보셨던 그런 증상들과 같은 것들을 보인다면 아이가 상당히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발진과 같은 또는 결막 충혈을 보일 수가 있겠고 모든 아이들이 다 중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도 나이가 조금 더 있는 경우 그리고 위장 증상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침범이 있는 경우 염증 수준이 심한 경우는 조금 더 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극적인 염증 치료를 하지만은 전체 환자 중에 약 70% 이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일부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겠습니다.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조금 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심혈관계 증상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좌지심실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되겠고요. 관상동맥 합병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맥이라든가 전도장애를 보일 수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MIS-C라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징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전에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다소 비슷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와사키 병이라는 질환인데요. 이 가와사키 병은 다기관 염증증과 유사한 부분은 피부 발진이 있고 열이 있고 눈 충혈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을 보인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질환과 분명히 다른 점은 가와사키 질환은 조금 더 어린 연령에서 발생하고 아시아계, 한국, 일본 이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다행히도 아시아 쪽에는 아직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발 인자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겠고 면역학적인 변화를 자세하게 평가했을 때도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치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장기에서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관상동맥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주 중증 양상을 보이지만 예후는 대체로 좋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드문 합병증입니다. 감염 후 약 2주에서 6주경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상당히 이전 건강한 아이들도 흔히 이전 건강했던 아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특히 심혈관계를 포함한 중증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코로나19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지역사회 환자 수 증가에 따라서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 모든 연령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대체로 경증이나 무증상일 수 있지만 중증 감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중요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